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점은 2년 후가 될 거라고 합니다.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가운데 125만 톤을 방류할 예정인데요. 2년 후부터 방류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처리를 해도 그 삼중수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물을 먹은 생선을 우리가 또 먹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문제는 미국인데요. 미국 입장을 보면 일본과 미리 짠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처리수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한 것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일본, 미국하고는 미리 얘기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무마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이 그렇지요? 자, 스가 총리 발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죠. 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進めるにあたって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そのため本日、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決定をしないで、もっと本当に現実的な選択肢を海洋放出っていう以外の選択肢を取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で話してほしい、本当の姿を教えてほしい、そういうことの前提としてね。国民の防衛を言っていないってことです。国民が納得して流していいですよと。 예, 네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원석 총장, 예. 지금 일본이 내부에서도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뭐 대사 불러서 혼내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이미 대사는 오늘 초치해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그보다 좀 구체적 대비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항의와 일본의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그러니까 IAEA의 이 객관적인 조사를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산 이 수입 이 해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해역 내에서의 방사능 수치 조사도 그 연 1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빈도를 높여서 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이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한일 관계나 그다음에 일중 관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과 상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의 어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없이 일방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규탄해야 되는 부분 당연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산을 수입을 할 때 일본에서 검사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눈으로 보고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예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개체 하나하나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해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었던 것이 다시 규제 완화가 강화되면서 말 그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을 되면 대방어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양식 업계는 또 초토화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대방어에 대한 물량 규제부터 시작해서 검사 기준을 철저하게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제들을 다 확보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보다 긴밀한 한일 간에 있어서의 의제를 상정을 하고 협의해 나가야 된다.
가장 핵심은요, 정확한 정보입니다. 예. 예.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일단 항의 뜻을 전달하고 또 긴급 차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 분석하겠습니다.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 방사성 오염수를 물에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서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태평양을 떠돌면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을 피폭자로 만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 시민단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핵테러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던데요. 자, 김경진 의원. 지금 이런 결정을 하면서 미국하고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IAEA 그 규정을 지킨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걸 보면 일단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어느 내부 검토를 거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보기에는 일본이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했으니 일본 정부의 결정을 믿을 만하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일단 IAEA의 검토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 이제 전문가들의 검토니까 정말 턱없는 검토는 아닐 거예요.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는 검토일 텐데 문제는 우리도 객관적인 수치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2년 후에 방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일본 각각의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의 평균 이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관련된 측정치가 어느 정도 된다더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각 해안별로 지역 해안별로 해가지고 양식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삼중수소 농도를 이 수산물에서 좀 측정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가령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측정을 해서 2년 동안 보관을 한 후에 2년 후에 되면 이제 해류 영향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돌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류와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우리 이제 전문적인 기구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양식장들도 그게 방류 이후에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2년간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여오던 수치하고 방류한 이후에 보이던 수치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가령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되면 우리가 소송을 하든지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방류도 지금 뭐 2년 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30년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하면 삼중수소도 제거가 가능한 문제거든요, 보면. 그때 되면 이게 IAEA에 항의하고 또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중단해라. 이렇게 수치가 나왔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2년 후에 방류한다고 하는 것은 삼중수소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짓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활동가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바다로 유입되는 방사능의 총량은 변함이 없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고 미국이 물론 IAEA 기준을 따랐다고 얘기하지만 만약 지금 이 오염수를 버리는 나라가 캐나다나 쿠바나 미국에 인접한 나라라고 했을 때도 미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안보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정이 조금 미국 정부 내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우리 대응책이 어떤 게 유효할까요?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 꼭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저런 방사능 관련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언제 영향을 끼치느냐는요. 2012년도에 독일에서 헬림홀츠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밖에 없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독일의 연구소에 의하면은요. 대략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5년이 지나서 5년 후에 제주도와 한반도로 해양에 따라서 온다라고 일단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예, 200일에서 4, 5년 정도 걸린다고 연구 결과마다 예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유일한 건 어쨌든 독일에서 나온 이 연구소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분석과 예측을 해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갖고 야, 일본 이거 너무 나빠. 이거 하면 안 돼. 인류 건강 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장이 나와서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배출을 해요. 한국 수력 원자력 이런 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월성에서도 2019년도에 계속 해마다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쿠시마에서 이제 배출하겠다는 저 방사능 오염 물질과 우리나라 거는요, 농도가 100배 차이가 난대요. 우리나라 거보다 100배가 농도가 더 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데이터를 갖고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나름 이렇게 처리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죠. 반감기 다 계산하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그렇죠. 처리수일 거고 맞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지난번 사고 때문에 네.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오염수니까 사실 바다에 방류하는 물이 다른 물이라고 다르죠. 봐야죠.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일본에서 아니 너희들도 이렇게 배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우린 너희들과 달라. 이런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일본에 할 말이 있고 전 세계를 설득할 수가 있으니 정부의 대응과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잘 준비해서 대응하고 또 주변 국가들과도 잘 공조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국내 정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직은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초선, 재선, 중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장 그 중심의 키워드는 조국 사태 관련입니다. 초선 모임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사태도 오판했다라고 얘기하고 재선 의원들은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초선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선 중진들은 초재선 의원들 발언에 공감한다라고 하면서도 당원들 의견도 충정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당원들 의견 얘기한 것은 초선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초선 오적이라는 등 뭐 이런 식의 강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당원들을 비판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특히 젊은 초선 의원들이 조국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주 문자 폭탄 또 전화하면서 매우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것도 활발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옳은 말을 하는 데 대한 압박이라고 한다면 좀 사정이 다르겠죠. 자, 초선 모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이 초선 의원 모임을 운영위원회 체계로 이끌어간다.
초선 전체 의원 모임은 현재는 주 1회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별 운영위원 모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번 4.7 보궐선거의 평가 그리고 지도부에 전달할 쇄신안 이 두 가지를 우선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예, 어제 초선 모임 끝난 뒤에 브리핑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조국 사태 문제를 제기했던 2030 그러니까 젊은 초선 의원들 모임과는 또 다른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재선 의원들의 모임 그리고 3선 중진 의원들의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행기 타고 오신 거야?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몇몇 분의 우리 재선 의원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오셔가지고 그 재선 의원들도 좀 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재선들이 열심히 해야만이 허리 역할을 열심히 해줘야만이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모두 내년에 죽는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겁니다.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바꾸고 지금 일부 당원들이 초선 의원님들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다 당을 위한 관심과 또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하신 분들도 당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아나가도록 재선이랑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별도로 개별 항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과 민생 현장에서 더욱더 소통해야 한다. 청와대에 우리가 좀 더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더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앞으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따로 모임을 갖는데 선수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가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선은 그 표현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표출됐던 부분이고 재선이나 3선의 다선으로 가면 이것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큰 축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공정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그 분노였고 그 앞에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공정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후에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상조 실장의 전셋값 인상 같은 이러한 개별적 일탈과 분노들이 쌓였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을 그 1차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과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비판은 그 겸허히 수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완주 의원이 이야기했던 혁신의 성력이 없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평가의 성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혁신을 위한 평가의 성력을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 성력의 기준이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조국 부부의 엄마 찬스, 아빠 찬스의 그 이용 이 부분들은 구분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수용할 거 수용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무오류다라고 안고 갔었을 때 오는 그 이 국민들의 반발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겸허히 반성하는 것은 그 평가의 대상에 있어서 성력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와 그다음에 과오에 대한 분류를 명확하게 해낼 때만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자기 반성이 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금 양문석 위원장께서 민주당 통영지역위원장, 통영고성지역위원장 맡고 계시죠. 그쪽에서도 뭐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습니까? 보궐선거 있었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 현장에서 들어보신 민심
온도가 어땠는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1등 싸움보다 3등을 비키기 위한 싸움에 주력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민심이 안 좋아요. 지난해 제가 그 지역에서 38%를 얻었는데 그 이번에는 거의 15%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22, 3%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후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나도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민들의 인식들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 좋아졌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그 제대로 못해서 안 좋아졌느냐? 안 그러면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핵심 인물들의 엄마 찬스, 그리고 엄마 아빠 찬스, 이러한 그 내로남불식,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저 당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다라는 도덕적 의론과 도덕적 엘리트론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 부분들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니나 저나 이래 되면 돼. 저 당이나 이 당이나 뭐가 다른데 라는 그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오히려 무소속이 약진을 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여야가 한꺼번에 질타를 받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혹독한 그 비판을 했던 게 내로남불식 그 행태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큰 흐름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뭘 반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깨끗해. 쟤들은 지저분해. 이러한 그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러왔던 것들에 대한 오만함이 그 결국은 많은 국민들과 우리 지역 국민들의 민심을 빼앗아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김경준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패인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초선 의원들 일부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뭐 조국 사태에 너무 매몰됐다, 우리가 너무 자가 만족을 했다, 이런 부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당원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핵심 당원들이. 그리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면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복귀를 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다 민심을 위반하고 떨어져 나갔는지. 근데 문제는 당원들을 설득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냥 우리 지금 이 핵심 당원들이 있으니 여기 잘 화합하고 잘 뭉쳐서 가면 그냥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은 또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더 큰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잘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가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는 층이 또 상당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반성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큰 힘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 더더욱 안 좋은 것은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 중이잖아요. 예. 원내대표. 아니요. 당대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대표 선거가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위주로 해서 지금 당대표 경선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당의 핵심 되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권리당원들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당대표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더더군다나 지금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 큰 틀의 흐름이 저게 조금 뭔가 반성하자고 하는 초선 의원들의 일부 목소리는 있지만 당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화합하고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가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이걸 뼈를 깎는 혁신이나 반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양문석 기자님. 이제 좀 그 김경진 의원 이야기를 약간 좀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를 이제 내일 모레 그 선출을 하고 오늘 원내대표 후보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반성의 지점과 평가의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호중
그 원내대표 후보와 박안주 원내대표 후보의 결이 조금씩 달라요. 초선의 입장을 그 상당 부분 수용한 게 이제 박안주 의원의 수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선거가 이제 그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다음 달 초에 당대표 선거는 훨씬 더 대중적인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보들마다 그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상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즉 정치 일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는데 숨겨서 조용히 그 반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난 지 며칠 이제 안 됐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어떤 지점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새로운 그 대안을 내놓을까는 5월 초에 있는 당대표 선거까지 한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다. 살짝 숨겨서 하는 그 반성은 아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만 지켜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반박이라고 하셨는데 김경진 의원이 했던 얘기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제 뼈저림 반성의 그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그 평가가 있었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취지였나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맞물려 가면서 당대표 선거하고 맞물려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당원들 강성 당원들이 있어서 그 존재 또 그 영향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의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뭔가 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노정하고 내부에서 논쟁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그 김경진 의원은 그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그 표현도 적절하지는 않은데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그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결이 다른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당대표 후보 3명이 있습니다. 그럼 당대표 후보 3명들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원내대표에서 기호 1번 윤호중, 기호 2번 박안주의 그 이 결도 다르고 평가의 지점도 달라요. 그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활발한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당장에 이제 금요일 있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 그것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 내용 살펴볼까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과연 누가 되느냐 하는 것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지금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윤호중 전 사무총장 사선이죠. 그리고 물론 뭐 친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완주 의원 3선입니다. 두 사람 간에 이제 양자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 뭐 가장 갈리는 부분은 초선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오늘 첫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에서 오갔던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유효한 협상 결과를 통해서 차기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구성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능한 개혁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저는 상임위 논의, 재분배에 대해서 논의에 나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섰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약간의 국회를 전체를 독점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또 독단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성과는 못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는데 노력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이 어려운 이 과정을 겪기도 했다. 그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이전에 이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1년 반 전의 이야기지만 당내에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아직까지 미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관계와 평가, 혁신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다라고 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예, 민주당 사정이니까 양문석 이사장한테 좀 물어보고 네. 싶은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런 토론을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박완주 의원하고 윤호중 의원의 이제 그 대척점을 보면 네. 일단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완주 의원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점들이 원내대표 선출의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될까요? 상당히 이제 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정치를 복원을 함으로써 그 협치를 해 나갈 것이냐, 현재 그대로 갈 것이냐, 요게 첫 번째고요. 국회 안에서. 두 번째는 당내 다양성을 인정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의 이 대우를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박완주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가와 혁신의 성역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동안 우리 당 내에 있어서 말을 못 꺼냈던 부분입니다. 그 말을 못 꺼냈던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김경진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문자 폭탄이나 그다음에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겠냐라는 그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녹여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박완주 예. 후보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협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국회 내에 있어서 상임위를 독식함으로써 국회 내의 그 협치와 그 국회의 정치를 갖다가 정지시켜놨다. 이제는 그 부분을 풀고 상생의 정치로 전환해야 된다. 예. 이게 또 큰 쟁점이거든요. 박원석 청장, 이 원내대표 선거는 일반 선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의원들만 투표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반 당직 선거보다 훨씬 더 예측이 어려운 선거. 예. 의원들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서 모든 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 사무총장까지 거친 이른바 이제 친문 주류의 핵심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 통상에 지금 이 당내 분위기로 보면 윤호중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의 저런 선언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양대 선거를 참패하고 나서 성찰과 반성의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런 데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얘기하고 있고 대화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풀겠다고 하는 그런 박완주 의원의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저는 중요한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성찰을 하든 반성을 하든 뭐 그건 민주당의 몫인데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바꿀지를 제대로 맥을 못 짚으면 아마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참패의 분위기는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 유권자 3분의 1이 참여한 선거고 그런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건 하루아침에 밥 먹듯이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의 결과라는 건 누적된 정치의 결과이지 그게 어느 날 한두 가지의 호재 때문에 악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을 가장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경계하고 명심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 국회에 계실 때 원내대표 또 대표 경선 다 치러보셨잖아요. 네.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저는 원내대표 선거에 국한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 쇄신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략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저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권위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조국이 문제야? 아니, 조국 문제 아니야. 우리 쇄신해야 돼. 뭘 쇄신해? 우리가 개혁 더 강화해야 돼. 부동산 이런 것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고 검찰 개혁 더 강화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조정할 지도부가 없다. 이런 것은요, 기본적으로 도종환 비대위원장 선출 때부터 내재돼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웅래 의원이 얘기했죠. 아니,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쇄신을 하겠다면서 친문의 핵심인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삼어?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행위야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도부가 지금 상당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과 노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강성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당대표는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과 고집을 계속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되게 절망적으로 본 거는 초선 의원들이 되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지만 3일 천하였어요. 뭐 권리당원 분들이 계속 문자 폭탄하고 중진 의원들이 야,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뜻이 언론에서 이상하게 다른 의미로 보도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행위를 반성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저런 모습은 조국 때문이었거든요. 조국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의원들이 얘기를 못하게 해요. 저것은 저는 2016년에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의 꼴을 닮아가고 있다고 전 평가하고 싶어요. 2016년 총선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쇄신하자고 당에서 막 욕구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차기 전당대회 때 친박의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당대표로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이 맞이한 것은 탄핵과 대통령 선거 졌고 지난 5년 동안의 질곡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제가 해봅니다. 예. 절망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을 또 희망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아무튼 이따가 국민의힘 얘기할 때도 또 한번 얘기를 한번 제 10초만 얘기할게요. 나눠보십시다. 예.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 흔들리면은요,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권 여당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민주당 사정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화상으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형 방역을 얘기하고 있죠. 상생 방역이라고 하는데 진단키트를 도입해서 검사를 하고 그 간단하게 한 30분이면 나오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유흥업소들 영업시간을 좀 연장하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공시가 결정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강남구청장 지금 민주당 소속이죠. 아무래도 강남구청장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이 옳은 방향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약간 다른 발언이지요. 자,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고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광범위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깊이 있게 연구하면 아마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도 오늘 드렸고요. 앞으로 중대본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협의해 나가면서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처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도시장의 규제나 방침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서 압구정동과 음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사실상 그 지은 지 이제 40년이 넘어서 주거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집값 억제도 좋지만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파트. 예, 정승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김경진 의원,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시장, 야당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바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야당의 존재감인 거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방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와 정부의 대책이 달랐을 때 생기는 혼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가령 보건복지부 장관 뭐 전문가시겠죠. 근데 그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어쩌면 이게 방역의 비전문가 또 진단 키트의 정확성과 관련된 비전문가들이 이걸 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 정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짜 과학적 전문가, 화학의 전문가, 이 어떤 계기 분석의 전문가가 나와서 정확도가 몇 프로다. 요거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무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조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어떤 논의의 내용들이 고위 레벨에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첫째는 그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아이디어로서는 어쨌든 진단 키트가 만약에 어떤 정확성이 한 85% 넘어간다. 이런 다음에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12%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또 전문가들 사이에 또 좀 이게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2%짜리, 그러니까 그 12% 정확도가 12%짜리다 이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실무자들 선에서 또 전문가들 선에서 좀 얘기가 된 다음에 서울시장과 또 국무위원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서울시장도 그렇고 방역과 민생, 소상공인 보호 이 두 가지의 정말 어려운 것을 마음에 안 두고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다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이건 당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느 직위하고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냥 다만 이제 방법론에 대한 문제인데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 시장께서 저 얘기를 던진 것은 뭐 나름대로 이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배경이나 동기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조금 좀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근데 저기 이제 공시지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 나 집 사고 팔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여기서 뭐 수십 년간 이미 살아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 건데 갑자기 세금 더 올리면 어떡하냐. 그게 이번에 뭐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 주요 투표 표심 중에 하나였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약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은 사실은 선거 중반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을 좀 대표적으로 확대하겠다 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큰 틀의 맥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죠.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해서요.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즉석에서 이렇게 좀 그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키트죠. 그걸
준비를 했다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30분 정도, 이러면 30분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게 PCR 검사라고 직접 검체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증폭하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판정을 내리는 검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가진단 키트가 정확도만 높다면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고 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정확도가 낮다면 어떻게 음성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입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일단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신중해야 된다. 전문가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위험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가급적이면은 정부와 좀 방침을 맞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한번 관련된 녹취들을 이어서 들어보지요.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한국에 지금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보완할 것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예, 이렇게 신속 진단 키트로 영업 시간을 늘리거나 거리두기 단계 완화 근거로 쓰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제 음성이 나오면 다음 검사할 때까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음성이 나왔으니까 노래방 가서 마스크 벗고 노래해도 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지금처럼 환자가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노래 연습장보다는 보육시설이나 콜센터나 이렇게 감염 위험이 좀 높은 곳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총장,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좀 성급한 것 같다,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아직 뭐 그 정확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역 완화를 위한 기제로 그걸 섣불리 썼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이 오히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정책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서울형 상생 방역을 뭐 서울시의 시정 책임자로서 고민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저걸 서울만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그 재난대책본부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지만 인근 지자체들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상생 방역 방침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서울만 독자적으로 했다가 서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게 다른 자치단체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 굉장한 민폐를 끼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결국에 오 시장도 뭐 처음에 그 공표했던 거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정부하고 충실하게 협의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뭐 이 영업 시간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방역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인가의 각도에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재난손실보상법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찔끔 자영업자들한테 준 것 빼고는 아무런 손실보상에 관한 실질적 논의 진전이 없는데, 오히려 서울시장으로서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촉구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적극 나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들여다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국민의힘이 합당 등 향후 진로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을 떠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뱉었지요. 이것도 합당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 대표에게 대해서 건방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이것은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지 어떻게 야권이 승리한 거냐, 건방진 발언을 했다 이렇게 뱉은 것을 두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건방지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당 내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통합 얘기가 오고 가는 판에 과연 한 팀으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뱉을 수 있는 얘기인가.
성일정 의원은 뭐 현직을 떠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라고 하면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지도자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홍문표 의원은 아직도 그렇게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혼수를 두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은 도대체 겸손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 같다. 안 대표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보궐선거 공을 김종인 위원장이 독식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먼저 들어보죠.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의견 뭐 내시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대표 고정관념이실 수도 있는데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본인의 철학, 또 시대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큰 꿈이 있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로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경험을 조언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중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대화 요청을 하면 거부할 것이 아닐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안철수 대표 어떤 정치적인 교류 또는 이런 뭐 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관계가 좀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협상하겠다 그랬으면은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제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좀 늦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안 대표가 본인의 역할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합쳐가지고 본인이 당 대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은 전당대회 출마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찍 당에 합류해가지고 당원들과 교류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것이. 저는 국민의 당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가급적 빠르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국민의 당의 시간 계획표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요일 날 의총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 날 의총에서 합당 문제에 관한 의원님들의 뜻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건방지다고 표현하면서 그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3자 대결 가도 이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또 그걸 다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장성철 소장 생각하시기에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고 안철수 대표 독자 출마했다면 국민의힘 이겼을까요? 쉽지 않죠. 어쨌든 구도가 1대1 단일 구도로 됐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서는 안 될 뿐, 당에 들어오면 당의 혼란만 가중시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좀 멀리해라, 입당시키지 마라, 그런 뜻이 확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양문석 이사장,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민주당에 대해서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좀 모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반된 이야기죠.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이고 지역위원장으로서 평가할 때는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이 범보수 야권이 이긴 게 아니고요. 집권 여당이 진 거예요. 어떤 후보를 우리가 내세워도 이번 민심을 역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 거예요. 반대로 보면 저쪽 당에서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든 누구와 나와도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러한 정도의 민심의 분노가 표출된 선거였다라고 보면 말 그대로 처음 이야기했었을 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정확한 평가인데 안철수가 너무 미운 거야. 야권 승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건방지다라는 한때 대선 후보고 이번에 단일화의 파트너였는데 하는 게 너무 미운 거야. 감정적인 표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서 평가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하루 만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분노는 상황론 이후에 전혀 식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을 떠났지만 지금 이런 발언 이후로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설전도 오가면서 선거 전에 약속했던 합당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선거 기간에 합당 약속한 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반드시 놓겠습니다. 자리도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합당까지 열어두고 계시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토론회 때도 합당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대통합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지분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오늘은 일단 합당과 관련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을 진행을 하겠으니까 다음 주 정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저희들도 다음 주까지 당원들의 뜻을 묻는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장성철 소장, 합당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는 합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합당을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은 주호영 원내대표밖에 없어요. 나머지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전당대회 전에 왜 합당하려고 그러냐. 전당대회에서 뽑힌 정통성 있는 당대표가 합당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지 당신은 지금 원내대표이자 권한대행 아니냐. 그런 중요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른 비대위원들의 생각이고요.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예. 내일 초선 의원들이 요청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는 합당 문제, 원내대표 문제, 당대표 문제를 논의를 하겠답니다. 초선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요? 한 52명 정도가 초선이죠. 예, 절반이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초선 의총 그것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도 말이 바뀐 거죠. 뭐 끝나면 우리 무조건 합당할게요라고 했다가 지금 우리 당원들의 뜻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어떻게 해줄 건데 합당하면은 내 지분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 거야. 그러한 줄다리기라고 보여져요. 저는 양쪽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대국민적인 약속이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고 토론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세세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자신들의 한 약속을 뒤집는다? 그것을 그대로 진행 안 하려고 한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원래 약속했던 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발언이 합당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비대위원들이 아니 분란만 일으킬 거야. 안철수 대표 받아들이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내일 초선 의총, 금요일에 있을 의원 전체 의총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 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합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대선의 뜻이 있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합당하겠다는 것이 전 두 가지 경우로 보는데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대표가 되면 대선 후보 뭐 또 사퇴하고 그런 규정 없나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대선 후보의 길을 가려고 할 텐데 일단은 본인의 대우 문제, 자신들의 당원들과 당의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지분 요구가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국민의힘 내부 또 합당 전망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점가에는 윤석열 총장 관련 책들이 잇따라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에 사람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는 김영석 교수, 100살이 넘으신 명예교수죠. 만나서 정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나눴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 이철우 교수를 만나서 대통령 관련 발언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런 행보들이 슬슬 대선을 앞두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뭐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 윤석열 총장의 녹취는 없고, 김영석 교수가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세력 때문에 이번이 밀려나왔거든요. 그 밀려나오면 갈 곳이 어딘가 정치계를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암시하는 얘기는 뭐니 과거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치 세력 때문에 밀려나와서 정치계에 와 있으니까 당신을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해답은 줘야 한다. 대선 출마할 것 같은 느낌이 오시는가요? 그 말 비치지 않았고요. 네. 이제 내가 그저 보기에는 그래 이제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가 내려야겠다. 네.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내 책임이 됐다. 거기까지는 공감인 것 같아요. 예, 김경진 의원, 지금 행보를 보면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김영석 교수 만났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친구 법대 교수 만났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노동 고용 전문가인 대학 교수 만나서 얘기를 했고, 예. 또 책도 2권 나온다고 하고. 벌써 3권입니다. 3권이.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님 모시고 또 투표장에 갔다 왔고, 예.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니까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뚜벅뚜벅 이게 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솜씨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누가 기획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첫째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대단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김영석 교수를 만났다. 아버님을 모시고 투표장에 갔다.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한 20년, 30년 동안 젊은 층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또 여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 메시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부모님, 집안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 그분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정치 지도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저게 거꾸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저 젊은 친구가 의외로 누군가의 이렇게 지혜를 들을 마음의 준비는 돼 있네? 이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보여준 몇 가지 장면이 사실은 대단히 참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 최근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 만하지요. 지난번에 재보선 끝나고 곧바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한 7% 정도 빠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최근 조사는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36.3%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앞선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이런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장성철 소장,
윤석열 총장 언제쯤 어떻게 등장할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딱 선출한 이후인 6월 달에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권 후보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지도체제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오해와 억측이 나올 수가 있고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엔 저렇게 좀 어른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세상 공부도 하고 지혜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너무 조급하면요 사고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양문석 이사장 지금 재밌는 게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직접 책을 쓰지는 않았는데 책이 벌써 한 3권째 나왔어요. 뭐 구수한 윤석열, 윤석열의 진심 또 뭐가 있더라. 뭐 윤석열 국민청문회 이런 게 있는데 다 좀 급조된 책들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본인 동의 없이 펴냈을까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 동의 없이 펴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기본적인 대선 후보가 있고 그리고 바람을 몰고 있는 대선 후보한테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관련 책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조직과 단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반기문 현상에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하에서 이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아주 세련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엄청난 정치적 역량이라고 저는 봐요. 누가 뭐 기획을 해주거나 해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거는 보이는 순간에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아주 이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문제는 판단이에요. 국민의힘과 언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인데 그 결합의 과정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나 만남의 정치에서 특강 정치로 전환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이후의 비전과 행보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이미 정치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전제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윤석열 총장까지 살펴봤습니다.